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제 그 강의 제목이 첫 번째는 이제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원래 도시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교통공학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그 공대생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 17년 차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회사는 이제 건축회사 이제 그 개발사업본부에서 제일 앞단에 이제 시행사에서 어쨌든 제일 앞단에 그 땅 검토하고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아니면 인허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업무가 원래 그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제 강의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주 업무를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컨설팅도 하고 뭐 선배님들한테 좀 이렇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좀 강의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토지 투자 강의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얼굴 뵙는 뭐 여기 소정아 선배님이나 뭐, 뭐 장지현 선배님이나 뭐 이하나 선배님이나 뭐 선배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토지 투자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가셔서 이렇게 뭐 해본다. 근데 그 앞에 보통 보면 기초 강의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앞단의 강의를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5년, 한 5년째 됐고요.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저도 이제 좀 중강의로 약간 이제 옮겨가면서 그때 이제 독서 모임을 같이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책하고 제가 여러 책을 많이 봤는데 토지 책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좀 잘 쓴 토지 기초에 대한 잘 정리한 게 대한민국 땅 먹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먼저 보시고 땅 먹기 책을 보시면은 조금 선배님들이 좀 감은 잡으실 거다. 그래서 그 플러스로 이제 온비드 공매에 관련된 약관에 대한 좀 그런 강의까지 해서 세 번의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배님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면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채팅창에 적으라는 거 그런 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제 또 사담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글을 쓰기를 좀 좋아하는 이제 뭐 부캐로서 좀 이렇게 해서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좀 엔잡라이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오늘은 이제 토지 왕초보 강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황상열입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땅 책은 사실 요 땅 묵히자 마라 책에 대한 이 책을 전자책으로 각색한 게 선배님 때 드렸던 이제 이런 땅 사지 마라는 책이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뭐 이제 땅 강의 말고 사실은 이제 어 회사에서는 아예 이제 뭐 그런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나와서는 이제 자기 개발 쪽 강의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 강의도 뭐 독서법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40대 중반의 아저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뭐 선배님들 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뭐 공인중개사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그전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투자를 뭐 아파트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재테크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현업에 있지만 저는 원래 돈에 관련된 그게 욕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20, 30대 때는 많이 하진 않았었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게 돼서 이제 40이 넘은 지금부터 좀 투자를 다시 하게 됐고 주식 투자는 한번 실패해가지고 제가 안 하다가 또 이제 재작년에 주식도 다시 하고 부동산은 이제 지금 유일하게 제가 아는 게 땅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투자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청약이든 분양권이든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는 저는 모르니까 그런 거는 또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알려드릴 거고 땅에 대한 거는 저한테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도 뭐 어느 뭐 땅 투자나 이런 거는 또 제가 뭐 남들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은 있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이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전 답은 안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땅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독서 모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직접적으로 막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묻지마 뭐 어떤 주식이 좋아요? 어떤 땅이 좋아요? 이런 좀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얻어먹을 그런 거는 좀 버리시고 선배님들도 일단 계속 오래 가실 거면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겨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선배님들 그런 많이 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기 뭐 열정세를 윤서아 코치님 같은 경우도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예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부동산 공부해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최영우 선생님, 유근영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요새는 공매 투자를 해가지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봐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발품을 팔고 또 경험을 쌓고 피드백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직접 깨지고 해봐야 선배님들도 보는 눈이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너무 남들이 어렵게 얻은 것들을 쉽게 좀 얻는 건 아니라 생각을 일단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법을 이렇게 좀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를 할 때 선배님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공부를 뭐 이하나 선배님이나 여기 계신 소정아 선배님이나 뭐 장재 선배님께서도 부동산 용어를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분야 공부하실 때 만약에 메타버스를 공부하신다 아니면 뭐 자기개발 쪽이다 아니면 뭐 언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용어랑 친해진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님들이 부동산 신문을 보는데 매일 경제를 봐요. 근데 읽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거를 그냥 그래 뭐 이렇게 그냥 스크랩해서 붙여놔.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배님들이 만약에 어떤 땅 관련된 것도 책을 보시다가 모르면은 네이버에 그 단어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서 부동산 무슨 용어 사전에서 쭉 나온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적어가지고 노트를 따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책에다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백에다 그 뜻을 적든가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먼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용어랑 좀 친해지게 해서 용률, 뭐 용적률이 뭐냐, 건폐율이 뭐냐, 뭐 공시지가가 뭐냐 이런 것들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런 키워드는 좀 사전을 찾아보고 먼저 해보자. 그런 다음에 선배님들이 이제 신문을 이제 보는데 저도 이제 신문을 이제 거의 매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경제를 종이신문을 보다가 요새는 좀 어떤 좀 계기가 있어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일단 종이신문을 보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인터넷도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신문을 보는 이유는 선배님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각 정권에 관한 시대에 나타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뭐 실패한 뭐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27번을 많이 바꿨었잖아요. 근데 요새 윤석열 정부 봐도 뭐 지금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또 뭐 풀겠다. 뭐 오세훈시장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 정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보시되 신문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걸렀던 2차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보고만 선배님들이 투자를 하겠다면 좀 늦은 거죠. 사실은 뭐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 정보는 이제 어디서 얻느냐 하는데 정말 1차적인 정보는 이제 제가 좀 뭐 이렇게 뭐 땅 주인이나 아니면 부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끼리 뭔가를 해서 이미 먼저 사놓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손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선배님 중에 뭐 재벌 가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그 배경을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가장 먼저 신문보다 알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책에 보면은 이 3주차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계획 정보를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각 사이트나 아니면은 각 시군의 어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어떤 그런 계획에서 미리 어디가 개발될 거다라는 어떤 상위 계획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선배님이 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어서 뭐 평택에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 어떤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런 기사를 보면은 먼저 뭐 그런 시청에 도실과 같은 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개발이 되느냐. 이런 행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시청 홈피나 뭐 어떤 그런 좀 뭐 지인다든지 이런 개발 계획 먼저 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노력까지는 좀 바라지도 않고 일단 선배님들이 부동산 실물 보다가 어떤 지역에 어떤 땅의 개발 계획이 생겼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한번 시청에 전화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에. 그러면 진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아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겠구나. 좀 만약에 뭐
그 반응이 시큰둥하다. 뭐 신문에 나온 그건 신문의 내용일 뿐이고 아직 뭐 잡힌 게 없다 하시면은 그럴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많이 세워졌다 하시면은 이제 좀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부동산을 쭉 보시다가 분명히 땅만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빌라도 있을 거고 그런 관심 분야가 보이실 거예요. 매일 부동산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나 골라서 스크랩을 하시면 선배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단계로는 일단 용어랑 친해지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일단 뭔가 공부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 용어 공부도 하고 매일 어떤 부동산 신문도 보자.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관련된 쉬운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뭐 세미나라든지 소규모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선배님들이 어떤 내가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겼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나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좋겠다. 내가 소액으로 하면 어떤 분야가 좋겠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아파트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청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뭐 토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빌라나 상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부를 하시되 현빈들이 실제로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투자 경험을 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은 선배님들도 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초공부법은 요 정도로 한번 선배님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워밍업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망쳐보시라 저도 망쳐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냈던 책 중에 그 땅 묵히지 마라라는 책이 원래 있어서 이것도 원래 선배님들이 그 책에 그 서점에 팔았으면 제가 이 책을 사라고 하셨으면 돼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됐어요, 사실은. 절판된 이유는 어, 출판사가 2세를 찍자고 했는데 제가 낸 책 중에는 가장 빠르게 1세가 소진된 책이거든요. 근데 2세를 찍으려고 했더니 출판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가 더 이상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계약할 때는 1,200부를 찍었는데 이제 1,200부에 대한 그 계약금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뭐 그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돈은 다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손해난 건 없었지만 뭐 조금 2세, 3세까지는 나갈 수 있던 책이 좀 이제 절판이 되니까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 책을 좀 궁금하시면 알라딘이나 S24의 중고 서점에 몇 권 올라온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혹시 뭐 사셔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이런 땅 사지 마라 그 PDF 파일 보셨으면은 마지막 장만 틀리거든요.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 앞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종이책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사셔가지고 책이 진짜 작아요. 작게 나와가지고 특히 뭐 선배님들 여성분들이면 그 핸드백에 잘 들어간다. 그래서 들고 다니게끔 해서 그렇게 만든 책이다 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중고서점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배님, 땅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많이 여쭤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땅이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냥 생각된 대로 30초 안에 그냥 땅이란 무엇입니다. 뭐 이한나 선배님이나 뭐 소중한 선배님 여기 계신 장전 선배님이나 땅이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딱 던졌을 때 뭐라고 지금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부자, 네, 부자, 네, 우리가 사는 곳, 네. 아, 장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디오를 못 키시나요? 아까 보니까 뭐 잠깐 끄신 것 같은데 제 비디오 강의는 그 사유 남겨주신 말고요. 다들 비디오 오픈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강의 끝나고 다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 한번 물어봤었어요. 선배님들 지금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어정희 선배님이 지금 제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토지라고 딱 이렇게 그 제가 강의를 만들 때 30명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한 3, 40명한테. 근데 좀 성급한 일반을 오류가 수 있는데 두 가지 공동 1등이 나더라 답이. 박경희의 소설 토지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강의하다 갑자기 박경희 소설 토지를 여쭤보는데 난 토지를 읽어봤다 하시는 분 1번, 안 읽어봤다 하시면 2번. 거의 2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토지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
아마 드라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김길성과 최서희의 사랑 얘기, 우리 시대극 얘기죠. 근데 토지가 길어서 보다가 좀 하시는데, 기억은, 보셨는데 기억은 안 난다. 이거는 술은 마셨는데 안 취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아까 어정희 선배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밟고 있는 저 지지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을 밟고 다니는데, 근데 왜 땅 강리를 들어왔을까? 그게 아니죠.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심전잡기전 얘기를 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토지는 땅이고 바다는 그냥 묻히다.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은. 당연한 얘기죠. 물이 아닌 땅이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민법을 공부를 해봐요. 민법에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하는 부동산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의 정의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건물과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움직이는 재산은 뭐예요? 돈이죠, 돈, 지폐 같은 거.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보는 토지는 박경환 선배님이나 이한 선배님이나 소중한 선배님이나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어떤 땅, 지금 살고 계신 땅에 지금 1-1번지다. 1-1번지다. 그러니까 1-1번지라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겠죠. 무슨 동 어디 1번 1-1번지 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어정희 선배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상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중도 개발 가능하죠. 층수 높이 올릴 수 있잖아. 높이 그죠? 그리고 지하층 파죠. 지하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지하 주차장 파잖아요. 그죠? 땅에 대해서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사고 파는 것도 있지만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땅은 육지의 일정 지 표면에 지상 표면 포함해서 정당한 한 영역에 지상과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입찰적 장소다. 저는 이렇게 부동산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올릴 수도 있고 지하도 파고 그다음 지상도 이렇게 개발했을 때 가치를 올리는 게. 그래서 부동산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토지는 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곳이고 공중으로 봤을 때는 공중, 지상, 지하를 다 개발할 수 있는 큰 공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땅인데 선배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뭐 박경 선생님도 어떤 땅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현아 선생님도 무슨 상속을 받았거나 내가 지금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왜 개발이 안 될까? 같은 땅인데 우리는 모든 땅인데 왜 어떤 지역은 건물이 높고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막 그냥 버려진 땅이 될까? 이런 이유가 이겁니다.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시든 부산시든 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모든 시군은 우리나라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거든요. 국토계획법. 좀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상 행위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의 땅은 국토계획법상 행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땅은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땅은 개발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 기본 키워드가 뭐냐? 땅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선생님들. 토지의 원화랑 이용을 구분하게 돼. 토지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땅은 높게 질 수가 있고 어떤 땅은 낮게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선배님들 주식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주식을 투자하고 투자를 안 한다 뭘로 보세요? 차트로 보시잖아요. 차트 같은 걸로 보시잖아요. 이게 차트의 지지되면 땅은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이 용도 지역이에요. 땅의 용도 지역만 아셔도 선배님들이 이게 좋은 땅이냐, 내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땅이냐, 안 돼야 되는 땅이냐, 그거를 지표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뭐 땅 투자하는 사람들 많고 막 땅책을 많이 봤겠지만 항상 겹치는 게 보면 용도 지역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땅의 용도 지역만 알고 계셔도 선배님들이 다른 거 몰라도 땅의 용도 하나만 알고 가셔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매를 하시든 공매를 하시든 궁극적으로는 기획부동산에 안 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 용도지역만 아셔도. 그래서 미국의 용도지역자를 따왔어요. 조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Z1이라고 해서 미국에 좀 영어 발음 좋지 않은데 조닝이라고 해가지고 존이 뭐예요? Z1 이하면 영역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ing를 붙여가지고 조닝 제도로 해서 그 영역을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조닝 제도를 일제시대 때 덮어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 용도 지역제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에 보면은
법에 이렇게 나와요. 용도지역이란 뜻이 토시 이용, 땅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런 것과 건축물에 관한 뭐 높이, 용도, 용적 권표를 다 다르게 지정을 해놨다. 토지 용도를.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시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도지역이 가장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대분류로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지역자를 빼볼게요. 법상 용어라서 그러면 도시하고 도시 외만 남죠. 도시 외는 뭐예요? 도시 바뀌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시골 땅들은 도시와 시골 땅으로 나눠진다. 용도 지역은. 그런데 도시 지역은 그 지역자를 붙여서 이제 법상 용어가 된 건데 도시 지역은 말 그대로 선배님들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뭐냐? 도로가 다 있다는. 나가면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고 건물이 다 올라가 있고. 그럼 한번 더 여쭤볼게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당연히 도시 지역이 크겠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죠? 도시잖아요, 도시. 큰 도시. 대도시는 도시 지역이 커요. 그러면 거꾸로 시골 땅은 어때요?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뭐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는 도시 외 지역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은 시골은 어때요? 개발이 안 된 땅이에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될 땅들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 중에 땅값이 어디가 더 싸겠어요? 도시 외 지역이 시골 땅값이 훨씬 싸겠죠. 그죠? 그 개념을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이 막 책에 보면은 뭐 주상, 공로, 뭐 도시청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커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시골 땅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도시가 커질까? 그럼 서울도 처음부터 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골 땅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파주든 어디 막 땅 같은 뭐 이렇게 부동산 하면 파주 땅 많이 사라. 아니면 포천 땅 많이 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데 많다니까. 그게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보세요. 뒤에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보통 우리나라 시군의 용도 지역 개념들을 그리면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책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에요.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중심지니까 도시고 밖에가 시골 땅인 거예요. 그럼 선배님들이 만약 지금 어떤 신도시에 살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1기 신도시가 개발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가 개발이 어떻게 됐느냐? 시골 땅을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땅값이 싸니까 여기다가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어떤 바운더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 바운더를 정해놓고 사업 시행을 나라에서 이제 시키니까 국토부가 직접 못하니까 토지공사한테 시키는 거야. LH가 사업 시행자잖아. 땅 파는데. 그 한국주택토지공사한테 니네가 신도시 개발해라. 그 시행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운더를 이렇게 정해놔요. 그럼 이 바운더를 정해놓으면 이걸 더 크게 해볼게요. 바운더를 이렇게 정해지면은 선배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개발 계획을 세우겠죠. 토지용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 여기는 뭐 학교가 들어가는 땅, 여기는 뭐 공원이 들어가는 땅 이렇게 토지용 계획을 정해요. 이걸 개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이 개발 계획이 만약에 정해졌어요. 그럼 개발 계획을 정해놓고 나서 인허가를 진행하겠죠. 어디 주무관청에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진행되면은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겠죠. 그럼 신도시 착공을 하면 개발까지 해서 준공까지 보통 한 10년이 걸려요. 인허가부터 해가지고. 그럼 신도시 개발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간 땅 이게 다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이렇게. 도시지역. 그러면 어느 땅이 개발이 되면 다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커지니까 도시 외지역을 개발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가 작다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골 땅들 계속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나중에 쉽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어디 지역이 개발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 도시 외지역 여기 안에 있는 땅을 사도 되는데 보통 어떤 개발 계획이 섰다고 신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어느 시점에 이게 계획이 실체가 되겠네?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요 주변 땅들을 보시는 거예요. 요 주변 땅들을. 책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주변 땅들을 사놓고 나면은 결국은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개발이 되겠어요? 선배님이 사놨던 이런 개발이 주변이 개발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묻어두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그 안에는 만약에 선배님들이 개발 계획이 안에 세워진 여기 안에 땅을 산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민간 회사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땅을 사가겠죠. 아니면 나라에서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은 토지 수용을 당해서 보상을 받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개발 계획이 포함이 안 됐더라도 그 근처에 땅을 사놨다. 그러면 일단 개발이 됐으면 호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도로도 생길 거고 철도가 생길 거고. 그러면 언젠간 땅값이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선배님들이 개발을 할지 내가 매각을 할지. 그래서 결국엔 뭐다? 투자라는 게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까지 똑같이. 그래서 시골 땅을 사는 거는 선배님들이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시골 땅을 사놓는 거는 밖에 땅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는 거랑 비슷한 거고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진짜 그냥 돈 주고도 그냥 비싼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압구정 아파트 같은 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사는 것도 토지 투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토지 투자는 자꾸 아파트랑 뭐 빌라랑 연계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은 기본이 토지예요, 선배님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억을 하지만 거기에 대지 지분이 땅까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는 게 똘똘한 진짜 우량주를 사는 거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1등 기업, 지금 삼성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좋은 회사 1등 기업 그 주식 사놓으면은 그냥 휴지 조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압구정 아파트 같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비싸도 제대로 된 토지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이유를 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시골 땅. 도시가 커지니까 시골에 있는 저평가된 우량주에 있는 그런 땅을 사서 묻어 놓든가, 아니면 선배님들이 개발을 해서 팔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그런 토지 투자가 정석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골 땅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게 일단 좋다라는 게 일단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무작정 시골 땅은 다 사면 안 되겠죠. 호재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 용도 지역이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서 뒤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그냥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누시는데 다시 중분류로 용도 지역은 7가지에 대한 중분류로 나누신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선배님도 보셨던 책에서 보셨던 주, 상, 공, 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선배님들 지금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아파트나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갖고 계시거나 그런 집을 짓는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보면 지하철 역세권들 많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역세권에 있는 범위인 데가 상업지역이 많고요. 그 상업지역은 보통은 회사 건물이나 어떤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상가나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한 데가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IFC 몰 같은 데 크잖아요. 그런 여의도가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선배님들 뭐 시골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창원이나 광양이나 포항 같은 데는 산업단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국가산업단지, 뭐 일반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에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죠.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공업지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녹지도 만들고, 뭐 산도 있고, 다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나누신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골 땅에서 시골 땅 같은 경우는 도시 외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경 보존 나누신다. 그래서 도시 외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관리 지역인데 도시 외지역은 그냥 보통 보존 그러니까 개발보다는 땅을 보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농림 지역 여기 보이시죠? 농림 지역. 이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용도 지역이에요. 근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농지, 보존산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산만 할 수 있는 땅. 그런 데가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농림지역 땅을 싸다고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안 사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그냥, 아,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보존산지, 절대농지, 이런 거 그냥 쉬운 키워드 생각해서, 아, 이런 땅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지역자를 빼볼게요. 자연환경을 보존, 자연환경 보존하라는 땅이잖아요. 이런 땅 사셔도 뭐 하실 거예요? 자연환경 훼손시키려 하실 거예요? 안 돼. 집도 못 줘요, 이런 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외지역은 선배님들이 개발이 가능한 관리 지역,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지역만. 그래서 관리 지역 땅은 괜찮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은 도시 외 중에서는 관리 지역밖에 없다. 이렇게 머리 받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도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모든 시군은 땅의 용도적 개념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이든 제주도든. 그래서 서울은 뭐가 더 크겠어요, 아까? 서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도시적이 크겠죠, 서울 같은 데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골 같은 데 어땠어요? 시골 같은 데가 이 도시적이 작고 나머지 이런 쭉 해서 도시 외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선생님 요게 뭐예요? 주상 공로 뭐예요?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주상 공로. 그 다음에 아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이게 도시 외지역이죠.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도시가 어떻게 커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시 외지역에 싼 땅을 사서 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가 나중에 인허가 끝나고 공사하고 준공이 되면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시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근데 도시가 계속 커질 수가 있을까요? 도시가 계속 개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다 파손되고 우리나라 산 다 깎고 논 다 뒤엎고 하면은 우리나라 다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배님들. 생태계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게 어디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개발지원국 보시죠. 점점 도시를 크게 확장을 시킬 수 없게 나라에서 그만 개발해라 하는 그 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그린벨트는 나라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 땅은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난 산다. 1번. 안 산다. 2번. 채팅창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난 그린벨트 땅은 살 거다. 그래도 죽어도 살 거다. 예, 그쵸.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아파트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 뭐 이축권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개발지원금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야구장, 축구장, 뭐 야영장 이런 거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셔가지고 뭐 수익 내실 거예요? 그린벨트 땅은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17년 일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나라에서 해제해가지고 막 어디 무슨 뭐 신도시에 편입이 됐다는 건 들어봤지 개인이 해제해가지고 개발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린벨트 땅은 뭐다? 사지 말아야 할 땅이라 해서 오늘 두 개 말씀드렸어요. 농림지역, 개발지원구역 땅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마라. 플러스로 뭐 이건 번외긴 한데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지역주택조합도 똑같다. 개발지원구역, 지주택, 농림지역 이거는 투자할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싸게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그러니까 2회차 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도지역 도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배님 아까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21개로 이제 더 소분류로 나눠지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아까 7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이 있는데 그게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7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또 소분류로 이제 21개로 나눠져요. 선배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1중 전용주거지역, 제1중 일반 주거지역, 뭐 일반 상업지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용도지역을 진짜 마지막에 세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선배님들이. 그냥 제가 이따가 나중에 표 하나로 정리한 것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용적률 건폐율 보이시죠?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현매물 여기 건폐율 숫자랑 용적률 숫자 두 개 있는데, 용적률 숫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죠. 100, 150, 200, 250, 300, 1300, 900, 1000배 이렇게. 그죠? 이게 용적률이 커지는 의미가 뭘까?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선배님들이 오늘 가져가실 거는 용도 지역 하나라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까지만 가져가시면 땅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마스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용적률 건폐율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하나 선배님이나 오정희 선배님이나 장전 선배님께서 어떤 땅을 갖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개발을 가능할지, 건물을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내 땅을 얼마나 개발을 가능할지 그 지표를 알려주는 게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몇 층까지 질 수가 있는지, 내가 1층 면적을 얼마만큼 질 수가 있는지, 그게 말해주는 그 기본 지표가 용적률 건폐율이다. 그럼 용적률 건폐율부터 알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박경선님께서 땅을 100평짜리 갖고 계세요. 선배님들 다 여기. 근데 100평이라는 게 이제 100평은 지금 선배님 평이란 거 안 쓰죠. 한 평이 3.3제곱미터예요. 신문을 보시면은 3.3제곱미터가 얼마 나오죠. 그게 옛날에 평당가예요, 평당가. 그래서 100평짜리 땅을 만약에 어정희 선배님께서도 만약에 100평 땅을 내가 건폐율이 50%다. 아까 건폐율 50%보다 내 땅 100평에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1층 면적을 50평까지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내가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은 뭐다? 내가 지을 수 있는 1층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50%는 뭐다? 내 땅 100평에서 건물 1층을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라는 범위가 건폐율이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60%다 그러면은 내가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가 없어요. 최고 90%까지 있거든요. 보통 50%에서 60%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건폐율 50%면 나머지 50평은 뭘로 쓰느냐?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여기다 나무 심고 도로 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오픈 스페이스로. 그 아파트 보시면 선배님들 막 그 단지노 도로 있잖아요. 건물 막 사이사이 있는 것들. 그게 다 건폐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1층이면 좀. 그리고 거꾸로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아까 50%였잖아요, 선배님들 아까. 그러면 이 용적률의 100%다. 용적률은 땅 면적의 연면적이래요. 그래서 쌓는 면적. 층수예요, 층수. 그러면 50%짜리를 내가 두 개를 싸면은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선배님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의 용적률 건폐율만 알아도 내가 이 정도 범위에서 몇 층까지 질 수가 있겠네. 그걸 알고 나중에 선배님들 직접 건축사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때문에 내 땅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는 지표가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용적률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보세요, 선배님들. 만약에 옆에 있는 땅이 있어요. 지금 소정환 선배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사셨어요. 100제곱미터 땅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1층 면적, 바닥 면적, 1층 면적을 25제곱미터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건폐율 얼마예요, 이거? 100제곱미터에 1층 면적을 25제곱미터까지만 하겠다. 건폐율 얼마일까요? 한번 채팅창 적어보세요. 건폐율 얼마일까요? 바닥 면적의 1층 면적으로 말씀드렸죠. 100분의 25. 그죠? 25%죠. 그죠? 100분의 25. 그러면 옆에 4개를 쌌죠. 4개를. 이 25짜리를 4개를 쌌어요. 4개를. 그럼 용적률 얼마죠? 용적률. 그쵸? 100이죠. 100. 아시겠죠? 건폐율은 내가 내 땅에서 얼마만큼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레인지고
용적률은 뭐다? 그거를 쌓는 면적, 연면적, 높이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25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100% 나오죠. 그죠? 아시겠죠? 또 모르실 것 같아서 또 가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용적률 50%짜리 땅이에요. 여기 1층에 1층. 건폐율 얼마죠? 용적률 50이에요. 1층이에요. 제가 공식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게 X에 X. 건폐율 얼마죠? 용적률 50이면 1층이면 50이죠. 50. 그렇죠? 이영민 선생님 아시겠죠? 아직 잘 못 따라하시는 분 다시 한번 볼게요. 용적률이 50이에요, 선배님들. 2층짜리 건물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요거. 요거는 건폐율 얼마예요? 요거. 용적률 50인데 2층짜리 건물이에요. 건폐율 얼마죠? 그죠? 25죠. 그쵸? 25 곱하기 2. 그래서 선배님들이 봤을 때 1층 면적이 50이에요. 건폐율이 50이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건폐율을 줄이면 어때요? 건폐율 줄이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배님들 나중에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얇은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건 건폐율이 낮으면서 높게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이런 건물은 없어요. 건폐율 100%짜리 없다고 하고 요거는 용적률 100%니까 2층짜리면 건폐율이 얼마예요? 용적률 100%에 2층짜리 건물이에요. 건폐율이 얼마죠? 그쵸, 50이죠. 네, 박현님이 이해하셨네요. 요거는 용적률 100%인데 4층짜리 건물이에요. 얼마죠? 25죠, 25. 25%짜리. 그쵸? 보면 요 두 개만 비교해서 어때요, 선배님 요거? 50% 건물이면 2층밖에 못 짓는데 건폐율을 더 줄이니까 어때요? 줄이면은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용적률 건폐율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선배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중에 실제적인 설계는 건물 모양 이런 거는 설계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을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 이 레인지를 알아야 아, 내 땅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겠네. 아, 이 정도 개발이 가능하겠네. 그게 이해가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다 배우신 거예요. 자, 마지막 복습할게요. 요 마지막 요거. 용적률이 200인데 4층짜리예요. 건폐율 얼마죠? 용적률 200인데 용적 200. 50이죠. 이영선 님잘 따라오시네요. 그죠? 네, 박현일. 이런 땅이 제일 많아요. 이게 어디가 많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땅이 이런 땅이 제일 많아요. 빌라 같은데. 아, 1종, 2종.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래서 선배님들이 나중에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빌라 같은 걸 사신다. 그런 게 나중에 정비 사업에 많이 포함이 된다. 재개발사 구역에. 그럼 빌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조합원 자격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래서 용도 지역만 아셔도 아 내가 이런 걸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건폐 용적률 개념은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좀 롱테이크로 좀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좀 중요한 용도 지역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선배님들한테. 전용 주거 지역은 선배님들이 대부분 가장 이상한 용도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용적률이 100에 50, 150에 50이잖아요. 그럼 2층, 3층밖에 못 짓는 땅들인데 여기가 가보면 평창동, 성북동 가보면 어때요? 집 되게 비싸죠. 땅값이 막 20억, 30억 해요. 이런 데는 왜냐하면 전용 주거 땅 자체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법에 나오는데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얘기는 돈 터치미,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볼 때 기생충 영화 보시면 그 송강호랑 그 아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성균 집이 으리으리 하잖아요. 그런 집이 전용 주거지역이 많아요. 재벌들이나 연예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싼 땅에. 그래서 보통 재벌집이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땅은 이렇게 넓은데 집은 요만하잖아요. 2층짜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이 남는 거예요. 근데 땅값은 비싸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상업지역 땅이 원래 땅값이 비싼데 전용 주거 지역만 용적률이 낮아도 비싼 땅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데는 투자하는 게 별로다. 근데 선배님들 돈 많이 버시면 이런 땅 사셔가지고 노년에는 이런 데다 사셔도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땅 투자는 전용 주거대 많이 하기 때문에. 강남에도 많거든요. 근데 전용 주거 땅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고 우리가 이제 진짜 소규모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거지역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참 우리나라 한글을 잘 지은 것 같지 모르는데 일반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뜻 자체가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 편리하다는 건 뭐냐면 서민 집에 딱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편의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는데 보세요. 그냥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종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질수가 하는데 보통 1, 2층에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1종이에요. 저층지대.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 같은 데가 선배님들 아시는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데 많은 데가 2종 일반 주거지. 근데 요새는 신도시 같은 데는 2종 일반 주거지만 돼도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3종 이상이 돼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2종 이상만 돼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1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의 연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 봤을 때 여기 1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용적률이 200%, 250%, 300%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1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의 범위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립밖에 안 되는데 2종, 3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지고 토지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이 얘기까지 하고 뒤에까지 보셔야 되니까. 그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주거지역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근데 상업지역 보시면 어때요? 지금 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에도 250인데 법상 최대가. 근데 일반 상업지역은 1300까지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지금 봐도.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아까 올라간다는 의미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보면은 선배님 처음에 1300%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건폐율짜리를 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30 곱하기 몇 층 하면은 1300% 나와요. 1300에 30 하면 한 뭐 30층, 40층 나오죠. 그래서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나가면 강남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 많죠. 고층 건물들. 그런 데가 상업지역이에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면적에서 높이랑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로 찾아달라고 막 하는 게 뭐냐면 시행사에서 하는 얘기가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만큼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높으면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토지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비싼 거예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선생님들. 다 까먹으셔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가 요 옆에 왼쪽에 보는 땅이 선배님들이 보는 게 땅이 이게 지금 박경환 선배님 보시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1종에 있는 단독주택들이고요. 옆에 이게 보시는 게 빌라나 이런 게 2종 일반 주거지역 땅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배님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게 3종, 2종 이상의 땅들이에요.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개발은 왜 도대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재개발, 재건축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땅을 선배님들 투자를 하셨을 때 돈이 없어서 공투를 많이 하죠. 공동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공동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집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결국엔 그 하나의 땅을 만약에 저하고 박경영 선생님, 소중원 선생님이 이 양을 넷이서 샀어요. 그럼 넷이서 사면은 4분의 1씩 저희가 공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부등록 떼보면. 그런데 땅은 공유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넷이서 만약 개발을 한다 쳐요. 근데 이하나 선배님이 만약에 나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셋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이 땅 개발 동의 못해. 공유자 넷 중에 한 명만 개발을 못해도 그 땅 개발 못해요. 공유자 한 명만 반대해도. 그렇기 때문에 땅은 오로지 혼자 투자해서 100% 내가 다 가지는 게 좋아. 아니면 가족들끼리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지분을 나눠 갖든가. 그래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검토했던 땅이 그 탤런트 기룡우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좀 중견 배우 중에 그 아드님이 그 길성준 씨라고 그 이태원동 가면은
무슨 수제 맥주집인가? 남산 빌리지인가? 뭐 남산 뭐 무슨 그 이태원동에 그 용산 가면은 그 수제 맥주집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가족끼리 셋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면은 뭐 아들이 뭐 반대한다고 아버지가 뭐 쥐어 패면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유자가 돼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기획부동산인 거고. 그래서 땅은 지분 투자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지분 투자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건 온비도 공매는 또 다른 그 개념인 거고 실제로 공유자로 공동투를 했을 때는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해라. 그래서 저는 땅을 샀을 때 선배님도 혼자 그냥 사셔가지고 농지 같은 거 사셔서 그냥 100%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왜 안 될까요? 500세대 아파트면 500명이 나눠 살잖아요, 선배님들. 그래서 500명이 다 공유자로 돼 있어요. 그죠? 대지집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그 한 필지 안에. 500명이 다 그 찬성을 해야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0명이 다 찬성할까요? 아니죠. 한 75%만 찬성해도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리는 게 지분자가 많다 보니까 다 동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라는 게 선배님들이 공유 지분 투자할 때는 조금 그런 걸 생각하시고 하셔라. 그래서 조금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공유자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선배님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삽니다. 혼자. 그래서 제가 공동투자 이런 과정도 안 만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해봐야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그만큼 간이 작은 남자라 약한 남자라서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주거 지역은 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고 주거 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 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이라고 들어가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선배님. 용도 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하고 준공업 지역. 근데 준주거 지역하고 준공업 지역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를 선호하는 용도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준주거 준이라고 들어가면은 선배님 보면 공무원도 있지만 준공무원 하면 어때요? 뭐 회사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 신분이지만 가운데 이렇게 있는 다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용도 지역도 준주거 지역 보면 앞에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크게 넣을 수가 있고 판매실도 크게 넣을 수가 있고 집하고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른 주거 지역보다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준주거 지역 등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지하철역 많이 타고 가시다면 역세권 많이 들어보셨죠? 역세권이란 말. 그 지하철 역세권이란 말이 지하철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승강장에서 500m 안에 있는 500m 안에 있는 게 역세권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 안에 있는 땅들이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 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역세권 땅을 사시겠다. 지금 강북이든 강남이든 상관없어요. 뭐 중랑구에 뭐 제가 지금 중랑구 사는데 뭐 쌍문역이든 아니면 미아역이든 뭐 강북구에 그런 데 좀 싼 데 많거든요. 그런 역 안에 만약에 준주거 지역 땅을 갖고 계시다.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대박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역점으로 사고 있고 그 전에 박원순 시장도 역세권을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결국엔 남는 땅들이 개발이 가장 잘 확률 높은 땅이 역세권 땅들이에요. 거기가 이 준주거 땅들이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 땅들을 선배님들 눈여겨보시면은 투자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다. 그게 어디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역세권 땅들을 한번 보셔라. 역세권은 뭐다? 승강장에서 500m 반경.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딱 네이버 지도를 키시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냥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선배님들 좀 지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치면 지도 딱 들어오시죠. 그러면 네이버 지도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선배들이 쭉 보시면 이제 뭐 여기 도로 보이실 거고 이게 이제 지하철이죠. 이건 이제 고속도로고 이런 걸 보시고 그냥 일단 일반 지도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이제 지하철이 이제 많이 다니니까 일단 제가 뭐 미아역 한번 쳐볼게요. 미아역 딱 치면은 좀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제가 좀 느리긴 한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를 딱 누르세요. 지적 편집도 누르면 지금 저희가 배우는 용도 지역이 다 나와요, 선배님들. 이게. 이 지적 편집도가 제가 지금 이 용도 지역이 지금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강북은 준주거 지역 땅보다는 일반 주거 지역 땅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역세권에. 근데 지금 역세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반경 보이시죠? 반경. 반경 딱 누르고 요 가운데 딱 클릭하신 다음에 길게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여기 반경 보면 끝에 총방이 몇 미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기세요, 그냥 이렇게. 500m까지. 대충 이렇게 쳐볼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여기 가운데 찍고 쭉 내리세요. 아, 죄송해요. 좀 어설프네.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m까지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럼 지금 화면을 보면 500m까지 해서 지금 이 반경에 들어오는 땅들이 역세권을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보는 게 1차 역세권은 250m까지가 1차 역세권을 보거든요. 1차 역세권은 무조건 다 개발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역세권을 보실 때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에서는 가장 지금 그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미아역 같은 데는 요 안에 있는 땅들이 개발이 정말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하나 선배님 계신 분들이 이런 땅들을 사겠다. 진짜 보면 뭐 190-1번지 땅 이런데 뭐 이런 조그만 이런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투자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역세권 안 있는 땅들은. 근데 역세권 있는 땅들이 대부분 보면은 준주거 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들 좀 약간 떨어진 변두리 지역들은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땅들은 되게 좋은 땅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 표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 땅은 역세권이 많다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심 상업 지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중심 상업 지역 땅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가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삼성역이나 선릉이나 마포 가시면 회사 사옥들 막 높죠, 이렇게. 회사 사옥들 보면 엄청 높잖아요. 그런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 많아요. 아니면 하남에 그 뭐 스타 뭐죠? 같은 큰 그런 판매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중심 상업지역이 많아요. 근데 중심 상업지역 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용적률이 1,50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여기 이런 땅은 개인 투자가 좀 어렵다. 그냥 보시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중심화합장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90%다. 건폐율이 90%라는 건 어떤 의미다? 땅 100평에 90평 1층짜리를 지을 수 있다. 그 개념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용적률 1500%가 뭐다? 용적률의 개념은 땅 100평에 50평 건물을 내가 짓는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50%죠. 아니, 건폐율이 50%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땅 100평에 뭐 어정 선배님께서 30평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건폐율이 30%겠죠. 그러면 용적률이 1500% 중심 상업지역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30 곱하기 50 하면은 50층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줄이면 건폐율을 줄이면은 더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을 늘어 빵빵해지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나가다 보면 건물들이 뚱뚱한 건물들이 높지 않은 건물을 보면 건폐율을 다 찾아가지고 용적률을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계속 일단 오늘은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선배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용적률 건폐율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땅이 어디다? 이 일반 상업 지역 땅. 그래서 일반자가 들어가는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 땅들은 선배님들이 그냥 항상 눈여겨보세요. 이따가 용도 지역 찾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상업 지역은 아까 준주거 지역 땅처럼 지하철 역세권에 많은 땅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역세권에 많이, 그러니까 선배님들께서 대도시권은 지하철 역세권이 있는데 지방은 뭐 역세권이 없을 거예요. 지방은 그래도 준주거 지역 땅하고 일반 상업 지역 땅은 좋은 땅들이에요. 지방에. 지하철이 안 다니는 뭐 저기 뭐 광양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창원 같은 데도 일반 상업 지역 땅이나 준주거 땅은 좋으니까 항상 그거는 그냥 염두에 두세요. 근데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 플러스로 역세권 땅이 좋으니까 역세권 아까 500m 안에 있는 땅들 그런 걸 눈여겨보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선배들 보시면은 여기 옆에가 이게 용도지역도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용도지역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강남역 10번 출구예요. 그러면 강남 10번 출 다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 근데 보면은 딱 강남에서 내리고 딱 나오면 어때요? 강남대로 쪽은 건물 다 높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선배들 나중에 강남역 뒤로 골목으로 들어서 밥 먹으러 가면 어때요? 건물 다 낮아요. 그 이유가 뭐다? 용도적이 달라서. 앞에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800%까지 가능해요. 서울은. 일반 상업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요 땅을, 요 땅을 만약에 장지현 선생님이 갖고 계시다. 그럼 이거를 단면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건물을 앞에 상업지역은 대로변은 높고 뒤에는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배님 진짜 보시면 강남역에서 한 불목 뒤로 들어가도 다 낮잖아요. 아시죠? 강남 뒤에 가보시면. 그게 뭐다? 여기가 일반 주거지라서 200% 땅이고 앞에는 800% 용적률 800%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4층까지밖에 못 짓고 여기는 용적률에 맞게끔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높게 질 수가 있고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딱 있는데 이게 이 땅이 어정희 선배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장지현 선배님 땅이에요. 이 땅은 소정호 선배님 땅이라 할게요. 그럼 저기 어정희 선배님 땅이 보면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섞여 있죠. 근데 높이 지을 수 있고 낮게 지을 수 가능하죠. 근데 장지현 선배님이나 다른 선배님이 갖고 있는 땅들은 어때요? 나는 작게밖에 못 짓는다.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강남구에서 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잖아요. 같은 지주 입장에서 안 짜증나세요? 같은 강남에 있는데 나는 4층까지 못 짓고 왜 당신은 800골 질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강남구에서 저한테 저희 같은 회사에 이제 일을 줬어요. 이 불합리에 대한 용도지역을 제발 조정해달라. 그러면 만약 장지현 선배님 입장에서 나도 그럼 상업적으로 빨간 걸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유일하게 민간 제한이 안 되는 게 용도지역 변경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같은 회사에 이제 의뢰를 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막 했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도 오세훈 시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용도지역 변경은 보통 서울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해줘요. 도지사랑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런 만약에 지금처럼 장지현 선배님처럼 막 상업적으로 바꿔달라. 막 박경 선배님이 여기 있으면 이제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달라면 좋잖아요. 용적률 200%짜리 땅이 용적률 800%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용적률이 커지면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땅값이 오르니까. 평당가가 2만 원짜리 땅이 뭐 평당가가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게 되니까 상업적으로 바뀌면. 근데 그게 어때요? 땅의 가치가 그냥 바꿔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 많다. 선배님들이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라.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그냥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이 있는데 선배님들 이거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면은 사람들도 이게 오래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막 그 공업지역 같은 산업단지가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5살인데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보면은 그 고도 성장화 단계 보면 그때 막 우리 저 아버지 세대 때 보면은 막 그 뭐 중화학공업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산업단지가 70년대, 80년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30년,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건이 변화하면서 어때요? 산업단지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공장이 많았어요. 근데 땅값도 올라, 임금도 올라.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업자 사장 입장에서는 그 임금도 오르니까 막 그냥 싼 베트남이나 이런 데 막 현지 공장 옮기잖아요. 해외 이전하잖아요. 해외로 이전하다 보니까 땅이 비는 거예요. 근데 공업지역은 뭐였어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오래된 산업단지 빈 땅이 많다 보니까 여기다가 오피스텔도 짓게 해주고 여기다가 아파트도 짓게 해줄게.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서 공고가 가끔 올라오거든요. 빈 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그래서 선배님들 만약에 산업단지 안에 어떠한 필지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산업단지 공단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보면 빈 땅이 나오는데 그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걸 씌우면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런 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득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배님들이 어떤 사업자 사장이라면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런 땅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업지역 중에는 중공업지역 땅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메리트는 땅이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금 보시면은 성수동 많이 가세요? 성수형 뚝섬역에? 성수동 가보시면 요새 핫플레스 많잖아요. 좀 지나긴 했지만. 거기가 원래 중공업지역 땅이에요, 선배님들. 원래 다 중공업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수동 옛날에 보면은 그냥 가내수공업을 해가지고 막 기계 정밀 깎고 막 기계 막 깎고 이런 공장들이 많았던 데예요, 성수동이. 근데 거기가 30년, 40년 그런 가내수공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평당가가 한 5년, 6년 전만 해도 평당가가 제가 알기로 1억이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평당 1억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핫플레스가 되고 이제 호재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카페 가보면은 공장 그대로 놔두고 막 그 인테리어 해가지고 한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가 중공업적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공업 지역에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그 중공업 지역이 어디냐? 이 사진에 보이신 게 물레동이에요, 물레동. 서울시 영등포 물레동. 여러분들 아시면 서울시 영등포가 어때요? 옛날에 정말 한국타일 공장이 있고, 뭐 교도소 있고 해가지고 정말 낙후되는 거였어요. 신도림역 가면. 신도림 영등포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타임스퀘어 있고, 뭐 다큐브시티, 뭐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주상복합들이.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영등포의 마지막 남은 땅이 여기에요. 물레동이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성도동처럼 가내수공업이 많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늦긴 했어요. 이제 막차 타시는 건데, 올해가 지나가면 여기도 끝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컨설팅 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제 몇 천씩,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은 지금 개발 계획이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가. 묶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나왔어요. 들어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수용당하고 어떻게 된다?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상받을 때도 지금 시세로 받으니까 간평을 해도 지금 시세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지금 그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보상받는 것처럼 돈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서울의 중공업 지역 말고 지방의 중공업 지역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이라고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나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공업 지역 땅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용도 지역만 남았어요. 녹지 지역 중에서는 녹지 지역이 세 개가 있는데 자연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가 있는데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그냥 보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뭘 가장 많이 질 수가 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는 타운하우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어떤 단독주택, 뭐 토지 100평에 건물 30평짜리 전원주택을 뭐 짓고 싶다, 땅 사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땅 같은 경우가 4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옆에 있는 땅이 쌍둥이 땅이 이거예요. 계획관리적 땅. 그래서 계획관리적 땅하고 자연적 땅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자연적 땅은 도시적 땅이고 계획관리적 땅은 도시 외적 땅인데 두 개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부동산 가면은 뭐 계획관리, 자연녹지 하잖아요. 그게 이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의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가장 개발이 가능한 용도가 어디다?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9쪽에 있는 이 표는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알고 계시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할지, 어디가 개발이 가능한지, 어디를 안 사야 될지 딱 명확히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보여드리는 이 표가 위에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근데 밑에는 개발이 제한된다는데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위에 거에 비해서 조금 제한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중에 보면은 고층, 저층인데 이거 기준은 4층이에요. 4층 이상, 4층 이하. 그래서 고층은 4층 이상 고층 건물은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적 땅은 다 개발이 가능하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다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5개 땅은 묻지도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선배님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용도지역만 생각했을 때 요 위에 것만 아셔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과 무지지역 사지 마.
농림지역 사지 마. 그다음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계획관리지역, 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도 사지 마시고요. 보전관리지역이 그나마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를 기억을 하시면은 선배님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디가 개발이 되고 그게 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게 용도지역이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알려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하는 건 다음 주에 같이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용도지역만 말씀드렸는데 원래 땅은 삼총사가 있어요, 선생님. 땅은 원래 삼총사라고 책에 보셨을 거예요. 원래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용도지역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달타냥 삼총사면 뭐 달타냥 보면 뭐 아라미스 뭐 프로토스 뭐 이런 고전도 있잖아요. 그런 삼총사처럼 첫째가 용도지역이고 둘째가 용도지구고 셋째가 용도구역이다. 근데 행위 제한이 제일 센 건 용도구역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용도지역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용도지역만 알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지구는 이런 게 있고 용도구역은 선배님 보셨을 때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가 용도구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지원구역 같은 경우는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니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인데 개발지원구역이 같이 붙어가요. 나중에. 근데 만약 자연녹지지역 땅만 봤을 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제가 황강래 작가 그랬는데 개발지원구역이 붙어버리면은 개발지원구역 이쪽 행위제한이 더 붙어요. 자연녹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녹지에서 타운스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린벨트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더 2회차 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지역은 1,500, 1000% 넘으니까 주거지역과 비교해서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용도지역 변경은 어떻다? 민간 제한으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뭐 언제 바꿔주느냐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 5년마다 만약에 어정희 선생님께서도 뭐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박경 선생님께서 만약에 광양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광양이나 부산도 이 용도지역이 이제 불합리하니까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막 이렇게 불합리한 용도지역 바꿔주는 그 기간 자기네들이 발주해가지고 5년마다 하는 그 재정비 기간이 있는데 그 재정비 기간 안에 선배님들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주민 의견 내는 기간. 내 땅 용도지역이 이러니까 바꿔달라. 근데 의견 낸다고 다 바꿔주냐? 안 된다. 내도 협의 통하고 국토부 심의하고 이런 거 통해서 심의에서는 거의 부결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거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용도지역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통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은 지금 선배도 어때요?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땅 구입비 너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들어올리지가 않으면은 이게 개발이 안 돼요. 소규모로도.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 1.2배, 한 1.3배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그 1.2로 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나중에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적률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요겁니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용도와 높게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상업지역 땅이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녹지지역 땅이 주거지역보다는 싸다는 거. 그래서 시골 땅들이 녹지지역이 많다는 거. 관리지역이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대한 용도지역을 어디서 찾느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아까는 선배님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지적 편집 누르면 여기 막 보면은 여기서 지적 편집 누르면 일종 일반주가 노란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땅 강의 보면은 이렇게 딱 그냥 네이버 지적 편집 누르고
노란색은 주거지역이에요. 빨간색은 상업지역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선배님들 보시는 거고 제대로 가실 거면은 네이버에서 토지임 치세요. 토지임 사이트로 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임 클릭하시고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책 등반에 올려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살고 계신 집 주소나 갖고 오신 땅 주소를 다 적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 주소를 한번 쳐볼게요. 상봉동 210- 집원 다 치면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면은 이거 보세요. 선배님 좀 딱 떴죠. 그러면 다음 주에 배울 그러니까 다음 2회차 때 배울 지목 나오고 우리 주소 나오죠. 면적 나오죠. 면적. 그 다음에 공시지가 나와요. 공시지가는 뭐예요? 우리가 세금 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가 기준이에요. 여기 곱하기 보통 2배, 1.5배 하면은 실거래가가 되는데 실거래가 보는 사이트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냐? 여기에요. 저희가 왔던 국토계획법상 지역지구. 이게 용도죠. 여기 나오죠. 용도죠. 여기.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선배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어떤 땅이 개발이 됩니까? 어떠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럼 바로 여기 들어가서 먼저 용도적부터 확인을 해요.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늘 숙제는 선배님들 개인 보호도 있으니까 그냥 내 땅을 검색을 해서 토지임 사이트 들어가서 용도지역이 뭔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한 줄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여기입니다. 무슨 지역입니다. 이렇게만. 아시겠죠? 그래서 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용도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중에 이제 3주까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에서 이중규제, 삼중규제를 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땅의 용도지역이 아까 주거지역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개발제한구역이 딱 걸려버리면 또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다른 것처럼 그냥 뭐 하나로 이렇게 다 보면 되는데 땅은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 하나만 알고 가셔라는 거예요. 아까 그 표만.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만 그 용적률 개념, 건폐율 개념. 그래서 그것만 오늘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찾는 것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대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임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주소를 치면은 아까 이런 창이 뜬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국토개혁법상 용도지역이 뭔지만 선배님들이 일주일 안에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캡처를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선배님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다 오픈하지 마시고 용도지역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규모 개발은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되는 거는 3기 신도시 이제 막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신도시 개발 나라에서 하는 거 빼고는 선배님들이 이제는 왜 토지에 대한 그 투자가 개발되냐면 소규모 토지가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36%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배님들 투자를 하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작은 토지에 어떤 도시적 작은 토지라는 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빌라나 오래된 주택을 사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거나 올리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사 온 집이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빌라를 사가지고 다가구를 사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3층짜리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1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가치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시고 새로 신축을 하셔서 원룸이나 이런 걸 쳐서 도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쳐서 그 임대를 줘라.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선배님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서 그 은퇴하셔갖고 그 임대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1종 일반주택, 2종 일반주택 오래된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시골에 내려가서 기농, 기촌 같은 걸 하시겠다. 아니면 나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획관리 지역이나 자연녹지 땅을 사서 토지 100평에 건물 30평짜리 사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것도 싫다. 그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선배님 보면은 그 다산 신도시나 어떤 신도시 개발사 하면 그런 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해요. LH 사이트에 가면은 토지 청약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토지 청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신도시 안에 아파트 용지나 이런 거는 건설사가 사가지고 짓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근생시설 부지나 그린생활시설 부지나 단독주택 용지 같은 건 개인한테 팔아요.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LH 토지 청약 같은 거는. 그런 땅은 정말 깨끗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LH에서 땅을
다 공사해서 파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싸지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대출 받아서 공사하면은 더 그것도 되게 비싸게 그냥 싸게 사가지고 시세만큼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난 모르겠다. 꼬마 비팅 같은 거 투자하셔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1번밖에 못 해봤고 지금 지분 투자만 하고 있는 건 나중에 원비드 공매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3차 때. 그래서 이런 트렌드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들이 이제 시골 땅을 많이 사셨는데 시골 땅을 갖고 계세요. 이건 이제 시골 땅이 갖고 계실 때 의미예요. 시골 땅이 만약에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땅을 갖고 계신데 용도지역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지목이 이제 전답 과수원 농지고 임야가 이제 그 산지인데 선배님들이 농지나 산지를 사셨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건물을 한번 이렇게 용도지역을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것 같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지 가치를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형질 변경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올릴 수가 있다. 그럼 형질 변경이 뭐냐? 책에서 봤을 때 형질 변경은 한자어로 땅의 모양과 형자, 질, 성질을 변경, 바꾼다. 땅의 모양과 성질을 바꿔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 땅의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평평하게. 이런 울퉁불퉁한 땅을 형질 변경을 통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여기 보시면 정지 보시죠. 정지. 부지 정지란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땅을 평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그래서 만약 박경 선생님께서 어떤 이런 땅을 갖고 샀다고 쳐요. 산지랑 그리고 만약에 이한나 선생님이나 어정희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구덩이 있는 땅을 사셨어요. 그러면 형질 변경은 말 그대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공사예요. 공사. 그럼 땅을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깎아야 되겠죠. 이게 절토예요. 땅을 깎는다. 구덩이 같은 거 어때요? 땅을 쌓아야 되겠죠. 이게 성토예요. 그래서 절송토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절송토량이 많아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배님들 나중에 개발할 때 좀 골치가 아플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시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절송토량이라는 게 형질 변경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데 땅을 공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물 공사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선배님들? 개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허가를 먼저 밟고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인허가가 땅의 형질 변경을 하는 그 인허가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라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뭐냐면 그냥 쉽게 내가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받는 게 땅의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는 게 땅을 토목공사해가지고 땅을 깎고 땅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를 하기 위한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건물을 짓는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땅을 깎는 거다. 땅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변경은 공사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지목 변경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답이 농지예요, 농지. 다음 주에 지목 배울 건데 임야는 산지예요. 그래서 매입을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경공물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걸 농지나 산 시골 땅을.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보고 그냥 매각도 할 수 있겠죠. 매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매각하기 전에 매각도 방법 중에 하나가 선배님들이 공사를 안 하더라도 허가를 받잖아요. 인허가를 받잖아요. 기존의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이 더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어진 선배님이 그냥 농지를 사셨어요. 이한 선배님 사셨는데 박경 선배님 사셨는데 그냥 평당 2만 원짜리 땅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를 받아놔도 2배가 올라요. 진짜로.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더라도.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를 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땅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를 하는 개발행위 허가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만약에 박경원 선생님께서 뭐 광양에 땅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광양시청 앞에 가보면 선배님 살고 있는 시청 앞에 가면 뭐 보여 간판들이? 뭐 측량설계사무소, 뭐 건축사 사무소 간판 보셨을 거예요. 막 그냥 그런 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전국에 있는 땅을 다 보지만 저도 그 지역의 땅은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허가 커넥션도 그 공무원도 친하고
그 땅에 대해서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만약에 어떤 땅 개발을 진짜로 어떤 시골 땅을 갖고 계시다. 상속을 받았거나 사셨거나 낙찰을 받았거나 했을 때 땅에 대해서 개발이 활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오히려 그쪽 앞에 있는 시청, 군청 앞에 있는 인허가방, 그걸 찾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받고 개발의 허가가 가능하다 하면은 소정의 돈을 주고 인허가 비용을 주고 실제로 진행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허가증을 받고 나서 근데 허가증을 받을 때 다음 주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증을 받는다고 그 인허가 비면 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말씀드린 세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고 건물 받고 나중에 건물이 다 올라간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나야지 나중에 이 지목 변경이라는 거는 지목 전답을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지목상 대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로 바뀌면 기존의 평당가보다 두세 배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간다 해서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을 통해서 선배님들이 시골 땅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바꿔주든가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민간에서 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하나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 작년 11월 달 1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제주시 봉계동 자유녹지역 땅을 일종으로 바꿔주겠다. 근데 보니까 제주시에서 바꿔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 자기네들이 뭔가 이유로. 근데 만약에 이한나 선배님께서 여기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박형 선배님 여기 살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장준 선배님 여기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빨간 바운더리 안에만 같은 다 자유녹지인데 여기만 일종으로 바꿔주겠다. 일반 주거지역 바꿔주겠다 하는 노란색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이한나 선배님은 좋아지겠죠. 근데 왜 여기만 바꿔주느냐. 파란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여기만 바꿔주냐. 용적률이 여기 자연녹지는 100이고 주거지역 200인데 2배가 오르잖아요. 그죠? 이미 용적률 2배 뛰는 그럼 땅값은 용적률 2배가 뛰면 땅값은 한 5배, 10배로 뛰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파란 바운더리까지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안 되겠죠. 그래서 특혜십이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은 뭐다? 어떤 사유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바꿔주면 정말 좋은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하나 더 보면은 함안군의 용도지역 변경 특혜를 해서 경상남도 감사가 나왔대요. 부군수가 자기 땅을 그 아까 말씀드린 관리계 재정비에 말씀드렸죠. 재정비 할 때 지 땅을 넣어놓고 지가 결정권자니까 군수 몰래 도장 찍어가지고 바꾸려 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사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 밑에 그 기사 보면. 알아보니까. 보니까 이게 용도지역에 그래서 권력을 주어지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옛날 제주도지사 할 때 자기 땅을 용도지역 변경한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신문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특혜십이라는 거죠. 지 재산 불리려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특혜지역에서 민간인이 불가하다라는 거.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제 마지막 물론 오래 기다리셨는데 특혜 시비로 만약 기획부동산에만 당해 보셨다 1번. 난 들어는 봤는데 안 되는 것보다 2번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기획부동산 당해봤다 1번. 안 해도 2번. 대부분 2번인데 지난 기수는 1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획부동산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 당해보실 것만 딱 하시면 돼요. 기획부동산 딱 간단히 말하면 큰 임야 산지 같은 보존 산지를 싸게 사가지고 얘네들이 비싸게 파는 건데 비싸게 10억짜리 땅을 샀어요. 다 쪼개가지고 다 쪼개놓고 30명한테 3천만 원에 사면은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10억짜리 땅을 지분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럼 3천만 원에 내 땅이 생긴다고 모르는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그럼 당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와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제가 박경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토지 경매 회사입니다.
3천만 원에 땅 하나를 계획관리적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박경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집어 넣으시겠어요? 상식 생각해 보세요. 물건도 안 받는데 그 몇천만 원 그냥 돈을 그냥 지불하시겠어요? 장재 선배님이나 이현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같죠, 그죠? 처음에 딱 그거예요. 그럼 집원을 먼저 물어봐요. 집원을. 딱 어디 동이냐? 그럼 어떤 데 몇 번지 땅이냐 물어보세요. 집원을 안 알려준다. 그러면 쌍욕하고 끊으세요. 집원을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임 사이트 가셔가지고 용도 지역부터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아까 말씀드린 황상열, 뭐 박경화, 이한나, 전지현 쭉 해가지고 몇십 명이 있다. 성이 다른. 그럼 기획부동산을 의심하시면 돼요. 그런 땅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해결책은 집원을 물어봐라. 집원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셔라. 근데 집원을 안 알려준다. 그냥 끊어라. 그럼 기획부동산에 당할 일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게 이렇게 개발지 임야를 사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요 세 번째 그럴듯한 도면을 그려달라고 저희 회사에 찾아옵니다. 저한테도 세 번 오신 분이 계세요. 간판만 바꿔가지고. 1년 만에 찾아왔을 때, 세 번째 만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 사기치지 말고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쫓아 보냈어요. 그냥. 쫓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안 될까? 사람들 왜 피 빨아먹을까? 쉽게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을 치면은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취재기사 5부작짜리 기사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진짜 기획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원 물어보고 등기부등본 떼보셔도 걸 일이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일단 우리가 오늘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땅을 이제 경매 공매를 하거나 뭐 매매를 하실 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차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임장해서 2차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목이 뭔지 이런 걸 배울 거고 마지막 주에는 나머지 농지 산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온비도 공매에 대한 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다시는 소지가 서로 계시다면 선배님 뭐다? 토지임에서 땅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땅의 용도지역만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감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오늘 1차 1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